너희 중에 깨끗한 놈이 하나도 없어. 박순자의 손이 떨렸다. 72세 노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새아들과 며느리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남 대치동 40평 아파트, 18억짜리 집의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수야, 넌 엄마 명의로 몰래 대출받았지? 5천만 원. 첫째 아들 민수가 주저앉았다. 민호야, 넌 형 뒷조사했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둘째 아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넌 사채 썼지? 2억 5천, 이자 월 10%. 막내 아들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순자가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엄마가 췌장암이야. 3기.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날 18억짜리 아파트를 둘러싼 가족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됐다. 일주일 전. 얘들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 순자가 새아들 내외를 거실에 모았다. 명절도 아닌데 온 가족이 모인 건 5년 만이었다. 첫째 49세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 대표, 둘째 46세 민호는 세무서 공무원, 막내 43세 민주는 자영업자였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오라고 하셔서. 저 오늘 중요한 골프 약속 취소했어요. 첫째 며느리 영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시계를 힐끗 봤다. 롤렉스 여성용 시계가 거실 조명에 반짝였다. 강남 대치동 40평 아파트. 현재 시가 18억. 2003년에 5억 주고 산 이 집은 20년 만에 4배 가까이 올랐다. 이 집을 두고 세 형제는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여왔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이 큰 집에 살기도 뭐하고 해서 말이다. 이 집을 정리하려고 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새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다. 어머니, 정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여라. 그때 엄마가 결정을 발표할게. 순자는 아들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기대감, 긴장감, 탐욕. 그녀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초동 50평 아파트 첫째 민수의 집. 여보, 이번이 기회야. 우리가 그 집을 받아야 해. 영희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장남이고 우리가 제일 격이 높잖아. 당신 건설회사 대표고 나는 명문대 출신이고. 첫째 서방님은 공무원이나 하는 애가 뭘 받아. 둘째 서방님은 사업 3번 망한 루저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래도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뭐가 중요해. 영희는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상속세 계산기가 떠 있었다. 18억짜리 아파트면 상속세만 4억. 삼형제가 나누면 한 명당 6억에 세금 2억씩. 손에 쥐는 게 4억밖에 안 돼. 하지만 우리가 통으로 받으면 14억이 생기는 거야. 14억. 민수는 아내의 열광적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래도 동생들한테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영희가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20년간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다. 당신 회사 시작할 때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서준이 유학 갈 때 받은 돈 3천만 원. 작년에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 1억. 총 1억 8천. 그건 엄마가 도와주신 거고. 도와준 게 아니야. 우리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물려받을 거 미리 준 거지. 그게 정산이야. 근데 그 돈 다 갚았어? 안 갚았잖아. 영희는 다른 파일을 펼쳤다. 첫째 서방님이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 3천만 원. 딸 둘 대학 등록금 지원 4천만 원. 둘째 서방님, 치킨집 할 때 5천만 원. 장사 망하고 빚 갚을 때 또 3천만 원.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정산하는 거야. 우리가 장남 집안으로서 책임도 많이 졌고
이번에 그 대가를 받아야 해. 그때 24살 아들 서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아빠, 무슨 얘기 그렇게 크게 해요? 서준아, 너도 들어. 이건 너 미래가 걸린 문제야. 영희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다. 할머니 집을 우리가 받아야 해. 그래야 너가 MBA 갈 수 있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해 줄 수 있어. 14억이면 아파트 한 채 사줄 수 있어. 할머니 집을요? 근데 작은아버지들은요? 걔네는 할머니가 이미 많이 도와줬어. 이번엔 우리 차례야.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서준은 뭔가 찝찝했지만 하버드 MBA를 가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실까요?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게 우리잖아. 당신 아버지가 장남이고 회사도 크고. 공무원이랑 루저한테 줄 이유가 없어. 같은 시각 노원구 30평 전세 아파트 둘째 민호의 집. 여보, 이번에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형님이 가만히 있을까 싶은데.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형님 봤죠? 명품 가방에 롤렉스 시계.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수진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5만 원짜리 시계였다. 22년이에요, 여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게. 수진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2003년 3월 5일, 시댁 방문, 청소 3시간, 반찬 5가지 조리. 2003년 3월 12일, 시댁 방문, 빨래, 청소. 이걸 언제 다 적었어? 매번 적었죠.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에 52주, 22년이면 1144번이에요. 명절은 따로예요. 설날, 추석, 제사까지 하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은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와도 1시간 앉아 있다가 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1억 8천만 원. 여보, 우리는 7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것도 전부 필요할 때 빌린 거고. 근데 형님은 사업 자금이라고 그냥 받아갔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우리가 받아야 해요. 최소한 반은요. 제가 22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았어. 형한테 먼저 얘기해 볼게. 막내 민준의 월세 원룸. 여보, 이번엔 정말 엄마한테 도움 청해야 해. 막내 며느리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다. 통장 잔고는 8만 원. 냉장고에는 라면 2봉지뿐이었다.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 민주는 벽을 보며 말했다. 방에는 빚쟁이들이 보낸 내용 증명이 쌓여 있었다. 2억 3천만 원. 5년 전 치킨집, 3년 전 카페, 1년 전 온라인 쇼핑몰. 모두 실패했다. 빚만 늘었다. 여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도와주실 거예요. 형수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특히 큰형수님.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채권 추심 직원이었다. 박민준 씨 계십니까? 채무 변제 독촉차 나왔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다음 주까지 2천만 원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신용불량자 되고 아드님들 학교 생활도 힘들어질 겁니다.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이 꼴을 봐야 해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 주에 엄마가 결정 발표하신다고 했어. 그때 무조건 도와달라고 할게. 형들이 뭐라고 해도. 사흘 후 강남역 고급 레스토랑. 민수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형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형님.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였다. 이번 엄마 집 문제.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자.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는 빼고 우리 둘이 나누자. 6대 4로. 형이 6, 너가 4. 예. 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형이 10억 8천, 너가 7억 2천. 민준이는 현금 3천만 원만 주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민준이가 뭐 했냐? 사업 3번 망하고 엄마 돈만 축냈잖아. 8천만 원이나 받아갔어. 그런 놈한테 줄 거 뭐 있어? 민수는 와인을 홀짝이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너도 형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알잖아. 형이 장남이고 회사도 운영하고. 너는 공무원이니까 월급 받으면 되지. 민호는 형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형님, 저희 집사람이 22년 동안 매주. 그거 의무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걸로 돈 받으려고 해. 민수는 비웃었다. 형,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잖아. 너도 7억 주잖아. 너네 전세 5억인데 7억 받으면 자기 집 생기는 거야. 감지덕지 해야지.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야, 앉아.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민준이처럼 3천만 원만 받는다. 됐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 앞에서 봅시다. 민호가 식당을 나갔다. 민수는 씩 웃었다. 어차피 엄마는 장남인 나한테 다 주실 거야. 50만 원짜리 와인 아까웠네. 다음 날 민호의 사무실. 민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형님 내 재산 상태 조사해 주세요. 회사 재무 상태, 개인 부채, 그리고 사생활도요. 의뢰인께서 알고 싶으신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형님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장남이라고 다 받겠다고 하는데 정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 원을 건넸다.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만든 돈이었다. 같은 시각 영희의 전화 통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박민수 부인인데요. 영희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가 필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희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에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라고 진단받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영희를 빤히 쳐다봤다.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아, 물론이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짜여 있었다. 범죄? 걸리지만 않으면 돼. 14억이 걸린 문제야. 가족회의 당일. 순자의 집에 모두가 모였다. 변호사도 배석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을 내렸다. 순자가 봉투를 꺼냈다. 이 집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아직 결정 못했다. 예. 새아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엄마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3년 전에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떡해. 5천만 원. 엄마 도장 위조해서 받았지. 사기야, 사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 엄마, 그건 회사가 급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으면 범죄 저질러도 돼. 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당시에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순자가 서류를 던졌다. 은행에서 확인했어. 그 돈으로 직원 월급 준 게 아니야. 명품 가게에서 1,500만 원, 강남 룸살롱에서 800만 원, 골프 회원권에 2,700만 원.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민호야, 넌 또 뭐 했냐? 순자는 둘째를 바라봤다. 넌 형 뒷조사했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형이 먼저. 형제가 서로 뒷조사를 해?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막내의 차례였다. 민준은 온몸이 떨렸다. 넌 사채 썼지? 2억 5천? 이자가 월 10%? 엄마. 어떡해.
엄마가 다 알아. 사채업자가 엄마한테까지 전화 왔어. 아드님이 돈 안 갚으면 어머님께 청구하겠습니다라고.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죽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엄마가 췌장암이야. 3기. 6개월밖에 못 산대. 뭐? 새아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수술하면 1년은 더 살 수 있다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야. 순자는 아들들을 바라봤다. 근데 엄마는 수술 안 할 거야. 왜요? 왜 수술 안 하세요? 이유가 뭐겠냐? 수술비 5천만 원 쓰면 너희 물려줄 재산 줄어들잖아. 17억 5천만 원밖에 안 남아. 엄마. 그래. 엄마는 너희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민호와 민준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술하세요. 제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달랐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에서 같은 생각이 읽혔다. 6개월. 그럼 서둘러야 해. 그날 밤 민수의 집. 당신 정신 차려요. 영희가 남편에게 말했다. 엄마가 암이래. 우리가 사과하고. 사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영희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가 6개월밖에 못 산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들어봐요. 어머니가 지금 우리한테 화가 나 계세요. 그 상태로 유언장 쓰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어쩌면 서방님들한테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럼 어떡하라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영희는 노트북을 펼쳤다. 이미 모든 걸 조사해놨다. 치매 진단서를 받으면 어머니가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게 인정돼요. 그럼 우리가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어요.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곳이요.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3천만 원. 당신 회사 빚이 10억이에요. 3천만 원 아까워서 14억을 포기할 거예요? 민수는 3일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회사부도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채권자들의 협박 문자가 계속 들어왔다. 박민수 씨, 내일까지 3억 안 갚으면 당신 아들 학교로 찾아가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다. 신정신과 유언 각종 진단서 상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막내 민준이었다. 형님, 이거. 민준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형님 요즘 힘드시죠? 우리 집사람이 반찬 좀 만들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민수는 동생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순간 양심이 찔렸다. 민준아. 형님,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사업 망쳐서 엄마한테 누만 끼쳤는데. 형님들이 나눠 받으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나가자 민수는 도시락을 열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이 순진한 놈.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민수는 도시락을 덮고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신정신과 유언입니까? 진단서 상담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이틀 후 신정신과 유언. 민수는 후드티를 깊이 눌러쓰고 병원에 들어갔다. 박민수 씨죠? 전화로 상담하신 분. 40대 중반의 의사가 나왔다. 면허는 있지만 의료 윤리는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사는 비웃듯 말했다. 진단서 한 장에 3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을 정밀 검사한 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서를 작성해 드리죠. 진짜로 어머니를 검사하나요? 형식상 검사는 해야죠. 5분 정도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건가? 3일 후 순자의 집.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다. 왜 갑자기? 암이시잖아요. 다른 데도 문제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순자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갔다. 신정신과 의원. 어머님, 간단한 검사 좀 할게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윤석열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미 진단서를 써놓고 있었다. 박순자 씨,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 소견.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 뭐라고요? 나 멀쩡한데. 어머님, 병이 초기라 본인은 모르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그래요. 순자는 화가 났지만 의사가 전문가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법원. 민수는 재산관리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재산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아들인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심리는 한 달 후에 열리겠습니다. 민수는 웃음을 참았다. 한 달만 버티면 돼. 그 사이에 집 매매 계약까지 진행하자. 민수는 부동산에 연락했다. 어머니 집 팔려고 합니다. 18억이면 바로 나갈 겁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같은 시각 민호의 사무실. 민호에게 사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민수 씨 회사가 부실합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실제로는 빚이 12억입니다. 분식회계를 하고 있어요. 12억. 그리고 이 사진들 보세요. 사진 속에는 민수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외도하고 있네요. 저 여자는 회사 직원입니다. 26살 김지영 씨.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 자료들 다 복사해 주세요. 그런데 민호 씨,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형님이 최근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재산관리인? 민호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형의 이름으로 된 신청서가 있었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네요. 민호는 즉시 어머니를 찾아뵀다. 엄마, 혹시 최근에 정신과 가신 적 있으세요? 응, 형이 데려갔어. 건강검진 한다고. 어디 갔는데요? 신정신과 의원이었나? 민호는 그 병원을 조사했다. 인터넷에 악성 후기가 가득했다. 돈 받고 거짓 진단서 써주는 곳. 의료윤리제로. 절대 가지 마세요.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갔다. 어머님, 정밀 검사 좀 해주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검사를 진행했다. 크로스워드 퍼즐 좀 풀어보세요. 순자는 5분 만에 다 풀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58.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김치, 계란말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치매는커녕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세요. 민호는 신정신과 의원의 진단서를 보여줬다. 이 진단서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형님이 엄마를. 다음 날 민호와 민준이 만났다. 민준아, 큰일 났어. 민호는 모든 걸 설명했다. 형님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거짓 진단서로. 뭐?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님이 왜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이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인이 되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민호는 서류를 꺼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해. 그리고 형님을 고소해야 해. 형님을? 고소를? 민주는 망설였다. 형님이 잘못하긴 했지만 고소까지는. 민준아, 이건 범죄야. 엄마를 속이고 법을 어긴 거라고. 하지만 형님도 힘드셨을 거 아냐.
회사 빚도 있고. 민호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넌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형님은 지금 엄마를 배신하고 있어. 우리가 막아야 해. 5일 후 순자의 집. 민호와 민준이 어머니와 함께 민수를 기다렸다. 경찰도 함께였다. 형님 오신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난 표정이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서류에 도장 좀.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났다. 박민수 씨죠? 네, 그런데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동행해 주시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형님, 이게 뭡니까? 형님이 거짓 진단서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나는. 순자가 일어났다. 민수야, 넌 뭘 한 거냐? 엄마. 나는. 회사가 어려우면 엄마를 속여도 돼. 형제들을 배신해도 돼.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넌 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어. 법까지 어기면서. 엄마. 나는. 10억 빚이. 10억이 뭐가 중요해. 그게 엄마보다 중요해. 순자는 민호와 민준을 보았다. 민호야, 민준아. 너희 둘은 형을 막아줬지. 네, 어머니. 저희는 형님이 잘못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너희 둘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선은 안 넘었어. 순자는 다시 민수를 보았다. 하지만 민수, 넌 선을 넘었어. 엄마, 이 집은 민호와 민준에게만 준다. 2분의 1씩. 그리고 민수, 넌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돈 전부 돌려줘. 1억 8천만 원. 엄마, 제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경찰이 민수의 팔을 잡았다. 동행하시죠. 민수는 끌려가듯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민수의 집. 영희는 짐을 싸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요. 여보, 제발.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당신도. 뭐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영희는 서류를 던졌다. 이혼해요.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요. 여보, 제발.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서준이가 뭘 했는지 알아요? 영희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아빠랑 이혼해요. 저는 아빠 안 봐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아빠가 부끄러워요. 서준이가. 당신 아들도 당신을 버렸어요. 영희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민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2주 후 법원. 피고인 박민수에게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법정을 나온 민수를 기자들이 둘러쌌다. 건설회사 대표가 생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18억 상속 노린 폐륜악. 명문대 출신 며느리도 공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다. 한 달 후. 민수의 회사는 부도가 났다. 분식회계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사장님, 우리 월급은요? 3개월째 안 나왔어요. 직원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민수 나와. 우리 돈 돌려줘. 민수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50평 아파트에 근저당이 30억 설정돼 있었다. 대출금 상환하시고 남은 게 없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잃었다. 3개월 후 신림동 고시원. 3평짜리 방. 월세 35만 원. 민수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때투성이었다. 냉장고에는 컵라면 2개뿐.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있었다. 매일 소주를 마셨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벽에는 어머니와 찍은 옛날 사진이 붙어 있었다. 민수가 초등학생 때 찍은 사진. 우리 민수가 제일 착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6개월 후.
민수는 하루하루를 술로 지냈다.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났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민호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형님, 저 민호예요. 문 열어주세요. 그냥 가. 형님, 제발요. 민호는 30분을 기다렸다. 그제야 문이 열렸다. 형님.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은 폐인이 되어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몸, 초점 없는 눈, 술 냄새. 민호야. 나 같은 놈한테 왜. 형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민호는 형을 안았다. 형님, 엄마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엄마 수술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를 배신했잖아. 치매 환자로 만들었잖아. 형님, 그래도 우리 형이에요. 엄마의 아들이에요. 나는 인간도 아니야. 민호는 형의 어깨를 잡았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나 같은 놈이. 네, 형님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형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혔다. 형님, 면도도 하세요. 왜 이러냐? 나 같은 놈한테. 형님은 제 형이에요. 잘못했지만 여전히 제 형이에요. 민호는 형에게 밥을 먹였다. 천천히 드세요. 위에 물이 가면 안 돼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다. 민호야. 고맙다. 형님, 이제 엄마한테 가세요. 아직은 안 돼. 왜요? 내가 사람이 돼야 해. 지금은 짐승만도 못해. 민수는 손을 봤다. 떨리는 손. 술로 망가진 손. 1년만 기다려줘. 1년 동안 술 끊고 일하고 사람 되면. 그때 엄마 찾아뵐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형님. 제가 기다릴게요. 민수는 술을 끊었다. 금단 증상이 심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환각이 보였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인간이 될 거야. 엄마 아들이 될 거야.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52살입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52살의 막노동. 현장 감독이 의아해했다. 네, 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15만 원 드릴게요.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다. 짐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땅을 팠다. 첫날 손에 물집이 잡혔다. 일주일 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한 달 후 몸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벌이야. 내가 받아야 할 벌. 저녁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 달에 450만 원을 벌었다. 그중 200만 원은 채무 변제, 100만 원은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 남은 150만 원은 조금씩 저축. 3년 후, 민수는 3년간 막노동을 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다. 얼굴은 그을렸고 몸은 단단해졌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담배도 끊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다. 밤 10시에 돌아왔다. 일요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어느 날 현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당신. 영희였다. 명품 가방 대신 재래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당신도 여기서 일해? 네,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년 전 그들은 18억을 노리며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은 하루 15만 원, 10만 원을 벌기 위해 땀 흘리고 있었다. 민수 씨,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 미안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공범이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두 사람은 포옹했다. 명품 대신 땀과 눈물이 묻은 옷을 입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하자. 3년 후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날. 민수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손에는 꽃다발. 저축한 돈으로 산 것이었다. 민호가 차로 데리러 왔다. 형님, 준비됐어요? 응. 아니, 아직. 민수는 떨고 있었다. 형님, 괜찮아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차는 강남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집으로. 민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년 만이야. 현관 앞에 도착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형님 가세요. 나 못 가. 왜요?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날 안 봐주실 것 같아. 민호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님, 엄마는 늘 형님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엄마 댁 갈 때마다 물으셨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냐고. 정말? 네, 엄마는 형님을 미워하신 적 없어요. 실망하셨을 뿐이에요. 민수는 차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형님 언제 오려나? 민호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보고 싶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이 잘못했지만 형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나 같은 놈을 아직도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면목이 없어서. 하지만 동생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문이 열렸다. 순자가 서 있었다.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민수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왔어요. 순자는 3년 만에 본 큰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엄마. 순자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래, 잘못했구나. 크게 잘못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넌 아직 내 아들이야.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고마워요. 죄송해요.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호와 민준도 다가와 형을 안았다. 형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형님,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에요.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저 사람 일 정말 열심히 하네. 민수는 묵묵히 일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1년 후 현장 감독이 민수를 불렀다. 박민수 씨, 우리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월 400만 원으로.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년 후, 민수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되어 있었다. 소장님, 오늘 공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다. 직원들을 존중했고 현장의 막내 일꾼까지 챙겼다. 형님, 오늘 저녁에 엄마 댁 가시죠? 민호가 전화했다. 그래, 민준이도 오냐? 네, 조카들도 다 온대요. 저녁 순자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민수와 영희, 다시 뭉친 부부. 민호와 수진, 여전히 다정한 부부. 민준과 미선, 어려움을 이겨낸 부부. 그리고 손주들 5명.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거 있어요. 손주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순자는 77세가 되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5년을 더 살았다. 의학적으로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가족들의 사랑이 어머님을 살리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엄마, 이거.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뭐냐? 1억 8천만 원이에요. 제가 엄마한테서 받았던 돈. 이제 다 갚았어요. 순자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민수에게 다시 밀어줬다. 필요 없다. 엄마, 그 돈은 너가 가져라. 자식들 키우는데 써라. 하지만 엄마는 이미 다 받았어. 너희 셋이 이렇게 다시 모인 것만으로도. 민호와 민준도 각각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저희도요. 너희도 가져라.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순자는 새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엄마의 가장 큰 재산이야. 그날 밤 순자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변호사 사무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현재 시가 22억은 새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각자 3분의 1씩. 단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받은 사람은 매년 명절마다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해의 지분은 사회에 기부된다. 그리고 형제 중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형제들이 반드시 도와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분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의 10%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야 한다. 어머님, 이런 조건은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킬 겁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을 본 적 있어요. 이번에 우리 가족이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조건들이 우리 가족을 계속 묶어줄 거예요. 1년 후.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78세.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6년 만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왔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님은 이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우셨어요. 병원비 못 내는 사람들, 학비 없는 아이들. 어머님 댁 임대 수익의 10%로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요. 어머님 연금이랑 저축한 돈 거의 다 쓰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용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도 다가왔다. 엄마, 저희 형제가 다시 화해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민준도 울먹였다. 엄마, 제가 어려울 때 형님들이 도와준 거. 엄마의 가르침이었죠? 삼형제는 관 앞에서 함께 절을 했다. 엄마, 약속할게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10년 후.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세 형제의 공동 소유로 남았다. 매년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머니 기일이면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였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손주의 손주가 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증조할머니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야. 할아버지는 옛날에 나쁜 짓 하셨다며요? 그래. 할아버지가 돈 때문에 엄청 나쁜 짓을 했어. 증조할머니를 배신했지. 그런데 왜 다시 가족이 됐어요? 민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증조할머니가 용서해 주셨거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다시 기회를 주셨어. 저도 나쁜 짓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해. 할아버지처럼. 거실에는 순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액자 아래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새아들에게 사랑을 가르친 어머니.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보여준 할머니. 가족이 가장 큰 재산임을 일깨운 분. 에필로그. 민수는 63세에 건설회사 이사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원들을 챙겼다. 민호는 세무서 국장으로 퇴직하고 지역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민주는 작은 식당을 차려 성공했다. 정직한 맛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다. 세 형제는 매주 한 번씩 만나 저녁을 먹었다. 형님, 요즘 회사 어때요? 괜찮아.
요즘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민준아, 식당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단골이 늘더라고요. 세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웃었다. 그나저나 엄마 집 임대료로 이번 달에 누구 도울까? 제가 알아본 가정이 있는데요. 중학생 아들이 백혈병이래요. 그럼 그 집 치료비 지원하자. 좋아요. 그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가족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그리고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순자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엄마, 오늘 손주 결혼식이었어요. 엄마가 못 보셔서 아쉽지만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가족들이 다 잘 지내고 서로 아끼고 다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잘했다. 우리 민수. 민수는 미소 지으며 절을 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박순자가 새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